자, 이제부터는 가계 자금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계는 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나오는 그 가계예요. 그래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대체로 2만 가구 정도를 우리나라의 표본을 뽑아요. 그러니까 2만 가구에 인천에 한 5% 정도가 이제 인천 가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그 가구의 특성을 우리 그 가계 구조, 가계의 특성대로 그 표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있고 2인, 3인, 4인 가구가 다 있는데 그 비율대로 가계 그 집단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갖고 이거를 전체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근데 총액을 실제 조사한 거하고 맞추기 때문에 거의 맞는데 워낙 작은 아주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꼭 맞는다고 보장은 못해요. 표본이 다르게 대답을 하면 영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인천의 가계에 우선 보자고 하는 게 자산, 부채, 순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금융사정, 은행하고 관계가 어떤지를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인천에 있는 가계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작년 3월 말 현재. 내가 만약에 이 3억 5천보다 작다고 하면 가구당 평균을 해서 조금 내가 못 사는 거죠. 자산으로 봐서. 그런데 3억 5천만 원 중에 보통 9천만 원이 금융자산이에요. 9천만 원 정도? 뒤져보면 나올 거는 같은데 평균이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물 자산이 그러니까 나머지 한 2억 6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 3월 말이니까 이후에 집값이 좀 올랐으면 이거보다 좀 올라갔겠죠. 그런데 금융자산 구성 중에 인천에 세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의 보증금이 가구당 평균으로 쳤을 때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증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많죠. 전체 평균으로 했으니까 2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다른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인천이 자산이 전체의 9등이에요. 17개 시도 중에. 그러니까 중간보다 조금 미치죠. 그래서 인천이 3억 5천인데 전국 평균이 4억 3천이에요. 인천 사람들이 가구당 한 8천만 원 정도가 적어요. 좀 속상하죠, 그죠? 가구마다 8천만 원이 적으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평균보다.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를 빼면 인천보다 낮은 데가 없어요. 인천 사람들이 부산, 대구 가는 거를 시골 간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자산 규모가 작아요. 지금 뭐 부채 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실물 자산 10위예요. 저축액 1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상당히 작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9등인데 이걸 과거 연도별로 하면 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어요. 조사한 지가 지금 한 10년이 채 안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오히려 지금 개선된 상황이에요. 자산 구조이. 그런데도 아직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이 부채예요. 그 부채가 보통은 이제 자산만큼의 부채와 순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건 좋은데 부채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순자산이 많아야지. 그 부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면 안 되는데 부채가 지금 보면 인천이 부채는 작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천은 부채가 6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구당 한 7천만 원 정도 부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보증금 포함해갖고 9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증금 2천만 원 빼면 금융자산 부채가 거의 뭐 비슷하게 되는 셈인데, 금융부채는 부채만 하면 그렇게 하는데 금융부채는 그 중에 5,80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순위는 9인데 부채 순위는 6등이에요. 부채가 많다는 얘기죠. 그 부채가 7,200인데 전국 평균이 7,9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작은데 광역시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순위는 낮은데 부채의 순위가 높으니까 순자산 순위는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이 11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순자산이, 그러니까 인천보다 작은 데가, 더 낮은 데가 8대 광역시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진짜 내 재산, 그거로는 8개 시도로 보면 인천이 꼴찌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인천이 생기면서부터 빚을 얻어서 기회의 땅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순자산 규모가 가장 작은 상태를 면하자면 소득이 많으면 되잖아요. 소득이 다른 데보다 적어도 평균보다는 많으면 되잖아요. 평균보다 적으면 자꾸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보는 게 소득입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을 보면 6등, 그러니까 인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8개 광역시 중에서. 그래서 부산, 대구를 빼면 인천, 여기를 빼고 인천, 대전 이런 데. 근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볼 때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인구 구성비대로 가계 표본을 추출한다고 그랬잖아요. 1인 가구가 부산, 대구가 많겠어요? 인천이 많겠어요? 부산, 대구가 훨씬 많아요. 지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가고 아들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천이 조금 여기 감안을 할 거는 있는데, 어찌 됐든 가나 전체적으로 봐갖고 인천이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평균 5,700이고 전국이 5,800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제 부채를 갚아나가면서 순자산을 늘려서 순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낮으니까 이것도 인천이 평균을 따라잡으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적어도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져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산은 많고, 자산은 적고, 상대적으로 적고, 부채는 상대적으로 많고, 그러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소위 말하는 가계 건전성. 건전성이 좋아야 소득이 어떻든 간에 건전성이 좋아야 그나마도 차입의 여건이라든지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 놓으니까 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부채 비율, 부채를 순자산으로 나눈 부채 순자산 비율이나 금융 부채 자산 비율, 이런 게 8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낮아요. 가장 낮아요. 여기서는
세종을 빼고 가장 낮아요. 세종이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을까요? 거기도 신도시라 신도시는 집 짓는 거 전부 다 중도금만, 계약금 중도금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종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인천은 그런 점에서 조금 불리하다. 이제는 자산, 부채, 순자산 상황을 봤었는데 이제부터는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금 사정을 우리가 짐작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은행이 가계에 대한 대출을 얼마나 해주느냐. 여기 보면 빨간 실선이 인천의 은행들이고 파란 실선이 전국 평균의 은행 대출이에요. 가계 대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은행들은 은행, 비은행 다 합쳐서 55% 정도에서 대출을 해주다가 지금 50%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거는 왜 이때부터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이 가계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가계대출을 좀 규제를 하자.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은행권도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특히 비은행, 여기는 이제 농협에 많이 들어가 있어. 상호금융. 이쪽에서 가계대출이 많이 줄어갖고 지금은 오히려 전국보다도 비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 실선으로 보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인천이 전국보다 전체적으로 높은데 격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의 가계대출이 악화되는 정도가 많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제 많이 줄어들고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가계대출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늘 알다시피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정도는 해주나 은행이 가계대출 100을 하면 얼마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느냐. 이게 인천이에요. 빨간 선이 70%를 대출을 해주는데 전국 평균은 58%예요. 그러니까 10% 이상. 은행은 80%를 주택담보대출을 해줘요. 가계대출에. 전국은 69%. 그러니까 10% 이상 이렇게 80% 대 70%로 해서 이렇게 10% 이상 차이 나는 거죠. 비은행도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인천에 가계부채가 많은 이유를 요약을 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에 집중된 결과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가계 금융을 마저 끝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분야인데 주택담보대출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인천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떠냐? 지금 부동산 가격 어떠냐? 더 심한 분은 지금 사요 팔아요. 이제 이런 질문이 많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거시적으로 보고 지표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호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고 제 판단은 일종의 참고만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 실적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2006년서부터 한 15년간의 거래 상황을 그 매매 지수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빨간 게 인천이고 파란 게 인천 가격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서울의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고 요 겹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거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한 10년 안쪽 되시는 분들은 인천이나 전국이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15년 정도 이렇게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인천 분들은 가격이 안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100은 2017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100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2009년 이때, 2008년 이때 인천의 가격 지수가 115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거길 못 갔어요, 지금. 지금 112거든요. 지금 막 무진장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본전했다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 추억에 따라서 주택 가격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다른데, 특히 2017년 이후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서울이 이렇게 폭등하게 올라가면서 인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공동주택 전체에 관한 얘기고요. 전세 가격으로 보면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올라가 있죠. 이게 이후에 떨어졌다가 2019년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인천 가격을 보면 요 증가세가 인천이 훨씬 높아요. 전국 평균이나 서울 가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천의 최근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밑에는 제가 수급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급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 사람은 팔자, 전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사자. 그래서 팔자와 사자의 비율이에요. 사자가 많으면 전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 사골세, 월세나 뭐 이런 게, 그래서 매매나 월세나 전세나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100을 초과해요. 이게 적으면 100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의 수요 공급을 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로 보면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게 2018년 이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요.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최근에 와서 급격히 올라가는데, 인천이 이런 정도 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는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인천만 따로 이렇게 보는데, 인천에 그래서 부동산 수급 추이를 매매, 그 다음에 전세, 빨간 전세, 파란 월세. 제일 급격하게 올라간 게, 바닥서부터 올라간 게 여기까지 다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인천에. 그러니까 월세를 얻는 분들하고 전세를 얻는 분들하고 목소리 크기가 요즘에는 누가 커요? 전세 얻는 분들이 목소리가 훨씬 큰데, 사실은 목소리도 못 내고 월세 올라가는 걸 부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월세, 전월세 이게 여기에서 보면 괜찮아요? 여기서 보면 이 빨간 선이 인천의 월세 전환율이에요. 월세 전환율은 가령 보증금이 1억인데 대신에 월세를 내면 얼마를 내면 됩니까? 그러면 1억에다가 곱하기 월세 전환율을 곱해서 나누기 12를 하면 그게 이제 사골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자율처럼 작용을 하는 게 전환율인데, 이 빨간 게 인천의 월세 전환율인데 2011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8.8%, 보통 9% 정도였던 게 지금 4.7%로 내려왔는데,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건물이 좀 크다 그러면 월세 전환율이 낮아져요. 집이 조그맣다 그러면 월세 자체가 작으니까 전환율은 높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데 가령 뭐 10몇 평짜리 가면 요즘에도 월세 전환율 막 10% 가까이 이렇게 되고, 좀 큰 아파트 가면 뭐 심하면 3%, 4%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4%인데,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전국, 서울, 인천 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런 밴드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 금리가 같이 가요. 요때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 동안 2016 후반기서부터 요 동안
요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게 요 금리하고 이게 밀접하게 관련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게 이제 우리가 주택 집값 전망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예금 이자는 예금액에다가 이자율 곱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예금 금액은 이자 수익을 이자율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예금 이자가 많으면 누가 집을 져서 놔요? 예금하면 간단할 일을. 그러니까 부동산 수익이 많으면 예금이 부동산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자 수익이 많으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과 예금은, 다시 말해서 주택 매매 가격과 예금은 트레이드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자 수익 대신에 부동산 수익으로 보고, 주택 가격으로 예금 금액을 대체하고, 이자율 대신에 월세 전환율. 그렇게 놓으면 주택 가격은 부동산 수익을 월세 전환율로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자율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1%에서 1.5%가 올라가면 50% 올라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택 전환율이, 월세 전환율이 50% 올라가면 집값이 뚝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내려가잖아요. 계속 내려갔으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갔던 거죠. 다시 말해서 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부동산 수익이 크게 조정되지 않는 한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월세 전환율이 계속 내려간 거예요. 왜?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자율이 앞으로 더 내려갈까요? 어떡할까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생각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이자율은 아마 단군 일의 최저 이자율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면 이자율이 내려가면 월세 전환율은 같은 거니까 내려가잖아요. 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예금 대신에 집을 놓는 사람이 이자가 적어지니까 전세를 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월세를 놓으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월세로 갈 거 아니겠어요? 월세로 가면서 월세 임대 요구가 많아지지요. 월세 임대, 그러면 전세집이 월세집으로 바꾸니까 전세 물량이 그냥 통째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전세 물량이 작으면 너도 나도 전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왜? 월세를 낼 능력은 안 되고 여기저기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목돈으로 보증금만 내고 나중에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전세 가격을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세 가격하고 금리를 생각을 해보자 그거예요. 금리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월세, 전월세가 다 요렇게 되면 여긴 요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며칠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국토부 장관이 열심히 설명을 해요. 요즘에 전세 나는 금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다가 핑계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토부 장관을 꼭 두둔할 일은 아니지만 이 관계가 무시할 수 없는 관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그때는 집을 지을 곳이 많았어요. 100만 호, 막 엄청난 물량을 집을 줘서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집을 사갖고 몸은 한 개인데 어디로 들어가요? 다 전세를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는, 제가 그 당시 이제 전세를 살았는데, 일산하고 중동 이런 데 가면 평형에 관계없이 전세값이 같았어요. 지금 근데 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전세값 잡힐 거예요. 이런 구조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국에 금리를 올리자고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또 금리가 주는 충격도 또 함부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대책을 함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인천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연령이 많은 분들이 주택을 대부분 갖고 계신데 주택 보유는 보통 80대까지가 맥시멈이에요. 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70대 넘어가면 거의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집을 내놔요. 물려주거나 내놔요. 그 돌아가시는 분,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냥 빈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집을 30, 40대가 흡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노령 인구 증가하고 30, 40대 인구 증가율로 생각하면 돌아가실 분은 많고 이걸 사야 될 사람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이게 많이, 지금 이미 주택 보급률은 인구만큼, 가구만큼 다 차 있는데 이런 게 집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집을 살 사람이 적을 거다. 그 다음에 저금리, 이게 앞으로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 정도지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 만약에 올라가면 집값은 올라가게 될 거다. 집값은 뚝뚝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많아지고 살 사람은 없고 가격은 인하 요인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지금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가계부채는 계속 강화가 된다 그러면 주택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나 금리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집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집은 지금도 집이라고 하는 거는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 따질 것 없이 내 돈과 남의 돈 합친 게 집이에요. 그죠?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그런데 만약에 예시로 3분의 1 정도는 남의 돈을 3분의 2 정도는 3분의 1은 남의 돈을 들여와서 집을 짓고 3분의 2는 내 돈을 갖고 집을 졌다라고 예시를 하면 지금 인천의 월세 전환율이 4.7% 평균 잡으면 주택에서 나오는 이익은 4.7%와 예로 자산평가 이익이 0.6% 정도 보자. 1년에 0.6% 올라간다고 보자. 그런데 비용 면에서 보면 주택자금 이자 3분의 1을 빌렸었으니까 주택자금 대출 한 4.5%에 빌렸다고 치면 1.5% 이자 비용이 나가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집을 40년 간다고 쳐도 1년에 비용이 2.5% 정도 돼요. 세금은 0.1%만 잡아도 그 다음에 예금 있던 거 털어서 집 짓는 데 넣었으니까 그 예금 이자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빼면 5.3%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주지 않으면 지금은 집을 갖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 가격이 자꾸 떨어질 요인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간다고 해갖고 지금 이렇게 사놓는 게 개별 호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할 거다. 그 다음에 많은 빚을 져갖고 집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해두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